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명지토지개발 아카데미에서 토지 개발과 특수 경매를 강의하면서 특수 물건을 추천해서 한 학씩 낙찰받게끔 도와주는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하고 특수 물건을 추천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거는 특수 경매고 어떤 건 일반 경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특수 경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우선 먼저 특수 경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로 어떤 부동산을 법원에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권리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권리분석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으로 이해관계인으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권리나 이런 얽혀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을 할 때에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야지 되는 부동산은 제가 특수 경매 물건이라고 하고, 토지에 관한 권리 분석은 하지 않고 건물에 관한 부동산만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일반 경매라고 저는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파트에 입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파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분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세대 들어갈 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부동산을 내가 매입하고자 할 때에 토지에 관한 것은 관계없이 그냥 건물 상태를 보고 매입해야 되는 것이 있고, 건물만 뿐만이 아니라 토지에 관한 권리 분석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그런 물건, 토지에 관한 권리 분석까지 해야지 되는 물건이 그게 뭐다? 저는 특수 경매다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로 일반 경매와 특수 경매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특수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부동산 투자한다는 얘기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팔아야지 돈을 벌다 보니까 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사장님께서 과일 좋아하세요? 과일이요? 네. 네, 좋아합니다. 그럼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살 때 본인이 먹어야 될 과일이니까 싸고 좋은 과일을 골라야 되죠. 그렇죠? 근데 과일 장수의 입장에서는 좋은 과일보다는 이득이 많은 과일을 사다가 팔아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흠집난 과일을 아주 싸게 사서 더 싸게 팔아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기려고 할 때는, 다시 말하면 물건 자체에 좋은 것보다는 마진이 많은 물건을 찾게끔 되는 겁니다. 그게 장사의 기본 원칙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즉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건 무슨 얘기냐 한번 자 보십시오.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부동산은 소유하려고 할 때 사는 거고, 돈이 되는 부동산은 팔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볼 때에 좋은 부동산을 고르지 마셔야지 되고, 좋은 부동산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마진은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한 30억 가는 아파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한 번 유찰이 돼서 38이 20대 24억까지 떨어지세요. 얼마짜리가? 30억짜리가. 좋은 부동산이죠. 좋은 부동산이죠. 근데 그거 입찰에 들어가면 돈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미 30억에 팔린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은 30억짜리니까 29억 5천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다 보니까 마진이 적다는 겁니다. 좋은 부동산이지만 마진이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집이 제가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최소한도 5억 정도 가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오는데 가봤더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억 5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왜 떨어졌나고 봤더니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 산소가 3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나가야지 돼? 사안사. 사야 한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산다고 하시는 분은 좋은 부동산을 고르시는 분이고 산소가 있어도 5억짜리인데 2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내가 2억 5천에 사갖고 3억 5천 주고 팔을 수 있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도. 즉 다시 말하면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 수 있겠는가를 보고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산소가 있어도 사요. 냉지는 사요, 안 사요? 다시 말하면 팔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보면 토지 개발 여기 교재를 보면 토지 개발을 가지고 책을 써서 4개월 동안 강의를 하고 특수 경매를 책을 써서 4개월 동안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부 다 이런 것을 샀을 때 파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강의가. 사는 거는 돈만 있으면 사고 경매도 높게만 쓰면 무조건 다 낙찰을 받아요. 사는 건 한 개도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렵다고요? 파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돈을 벌려고 할 때는 팔 수 있는 걸 사는 겁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자, 이게 잠깐 우리 6.17 대책을 잠시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6.17 대책이라는 것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야 조정 지역을 지정을 해서 대출을 제한을 하고 거기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자금 출처를 조사를 하고 그런 곳에 집을 사놓고 다른 곳에 가서 살면서 전세를 얻으면 전세 대금을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고 그런 곳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라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그래서 쉽게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곳에 법인이 부동산을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도 종부세를 집어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은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가격의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많아요.
아직도 뭐 대한민국이 좁다 그래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이 많아요. 근데 어떤 땅이 없나 하면은 기반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집을 질 땅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맨 땅에 그냥 집을 질 땅은 많은데 어떤 땅이 부족하다고요? 기반 시설. 그러면 기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자체는 낡고 나쁘지만은 구조는 현재하고 맞지 않지만은 주변에 기반 시설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재개발도 다닥다닥 옛날 집이 오래돼 있지만은 기반 시설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집질 땅이 모자라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모자라면 기반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땅이 모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러한 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빨리 어떻게 한다? 공급을 늘리면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현재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동산 6.17 대책은 공급이 막히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한다 그러면 저기 어디 사람도 안 사는 기반시설이 없는 저 변두리 가서 집 짓겠어요? 건설회사들 그런데 집 짓는다고 사람이 사냐? 안 산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곳에다가 공급을 해야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집을 구매를 해서 살게끔 되는데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건 지금 막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죠? 공급은 끌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요. 경제의 발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지금 대출을 규제하고 전세를 규제를 하는데 현금 10억, 20억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난리 났어요. 아파트 사러 다니느라고. 왜? 공급이 끊기면 올라간 건 뻔한 겁니다.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노무현 정부 이전에 그 어떤 정부였었죠? 김대중 정부였었죠. 그러면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가 터져서 김대중 정부 5년이 그 IMF를 탈출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부 때에 부동산 가격이 3분의 2로 떨어진 겁니다. 3분의 1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조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어떤다? IMF 때문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겨우겨우 5년 동안 IMF를 거의 탈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들어서다 보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강남의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대출 규제, 지금과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저는 부동산을 한 20년 이상을 강의한 사람으로서 그때 그 IMF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막 정권이 들어섰을 때 조만간 강남의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씩 가는 시기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끝날 때쯤 해서 3, 4년이 지나고 나니까 강남 아파트가 그때 3,000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신도시 2,000, 강북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안전진단 강화로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강남은 위주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는 신도시 위주로 올라갔고 기반시설이 옛날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강북에는 어떡한다? 1,000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본 이명박 서울시장이
기반시설을 만드는 걸로 재건축을 하겠다고 했고 뉴타운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으로 해서 새로 질 때는 서울시에서 뭘 해주겠다? 기반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뉴타운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그 강남에를 살짝 누르면서 뉴타운을 투자를 하게끔 되면서 그 바람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선까지 도전하게끔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는 강남을 위주로 소유했어요.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전부 다를 지금 조정지역과 투기 가열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주고 죄다 보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 가지고 어떡한다? 그냥 나온 거 있으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사놓으면은 뻔할 뻔, 3, 4년 지나고 나면 매도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밥 먹으면 배부르고 술 먹으면 취한다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현 정부 정책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 얘기가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에 투자하게끔 되고 우리처럼 3천만 원, 4,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서민들 한 2, 3천만 원, 3, 4천만 원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3천만 원 주고 사서 3,500이든지 4천 주고 든다 팔 수 있는 거를 골라주는 것이 이 지금 왜 특수경매고 제가 하는 겁니다. 할 수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돈 가지고 든다 지금 사놓으면 무조건 그냥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해서 나오면 내가 사놓을게. 나오면 무조건 계약해놔. 해놓고 가서 그냥 3년 기다리면 그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돈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어떡한다? 어떻게 부동산에 어떻게 조금 좀 수익을 올려볼 수 있을까?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3천이나 4, 5천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입, 사는 가격과 매출, 파는 가격이 할 수 없이 가장 큰 걸 골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큰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은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이냐면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팔지 않고 뭐만 판대? 땅만 판대. 그럼 가격이 좀 떨어집니다. 두 번째, 지분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 선생님, 땅이 경매로 나오는데 가서 봤더니 맹지야. 가격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야죠. 떨어지죠. 사지 마. 좀 더 떨어지면서. 아니 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맹지락도 그 맹지를 살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맹지다 뭐다 따지지 말고 내가 이걸 샀을 때 다른 사람이 살 사람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만 판단하고 살 사람만 있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네 번째 어떻게 떨어지냐면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지목의 특별법을 적용받는 건데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받아요. 전답 과손입니다. 전답 과손을 살려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이 됩니다.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띄어요. 그러니까 전답 과손을 내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담당자, 농지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거 내가 낙찰받으면 농지증 띄워줘요? 줍니까? 그랬더니 띄워준대 안 띄워준대? 띄워준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못 띄워준다 이런 것도 있죠. 담당자가 농지증 안 띄워준다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떤 부동산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골치 아픈 부동산이에요.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데 돈을 벌으려면은 문제점이 있는 걸 내가 사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파는 겁니다. 이럽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건물 매각 제외가 돼서 4,9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4,900까지 떨어진 걸 5,500 주고 사는 겁니다. 5,500 주고 사서 그 건물 주인하고 해결을 해서 9,500에 팔 수 있으면은 5,500에 사서 9,500에 팔으니까 우리는 얼마? 4천만 원 마진이 남는 거다 이럽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해서 내가 문제점을 해결해서 팔을 수 있는 걸 우리는 고르는 건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야 사지 말아야 돼. 할 것이 있으면 사야 돼. 다시 말하면 그 골치 아픈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돈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는 거는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뭘 골라야 돼? 문제점이 있는 걸 고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경매 물건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추천을 해줬더니 교수님 맨날 같이 이런 것만 골라요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왜냐면 돈 내는 거 골라달라고 했으니까 문제점 있는 거 고르는 거야. 좋은 물건 골라달라고 그러면 된다? 아까처럼 그런 거 고르는데 강남 아파트 같은 거 골라주면 돼요. 그럼 높게 쓰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실소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면 좀 싸게끔 사는 건데 수익을 보기 위한 사람들은 그런 머리가 아프지 않은 부동산은 돈이 잘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매로 나온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무슨 조사를 하냐면은 내가 이거를 사면은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10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져서 사야 돼, 사지 말아야 돼? 사야 돼. 10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져서 사지 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0억짜리가 10억까지 떨어졌어도 팔 수 없으면 안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파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파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팔 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지 모르지만 저는 이 경매 학원을 지금 한 20여 년을 운영을 해왔고 저보다도 경험이 많으신 그 경매 전문가를 모셔다가 법정지상권 있는 거, 유치권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하면서 100억짜리가 경매로 나왔는데 30억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런 유치권이 있는데 이걸 내가 낙찰받아서 유치권 깰 자신이 있으니까 같이 공투하자 하고 모집을 해서 공투에 들어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 부분들이 50%는 감옥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이 100억짜리가 30억까지 떨어졌는 걸 유치권은 해결을 해요. 유치권은. 자, 보십시오. 100억짜리가 30억까지 떨어진 것을 35억에 사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강자들한테 돈 걷는 거는 한 6, 7억 걷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6개월 걸려서 뭘 했어? 유치권 깼습니다. 유치권자 나갔어요. 유치권 깨는 것까지는 그분이 하는데 그분은 유치권을 깰 수 있다는 것만 생각했지 유치권 깨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어떻게 판다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은 깨고 났는데 안 팔리죠. 안 팔린데 대출 받았죠. 이자 나가죠. 줄 돈이 없죠. 다시 경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투자하자 그랬잖아 막 하고 그 사람 고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권을 깨는 거, 법정시효를 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은 유치권을 깨는 방법이 아니고 법정시효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팔 수 있으면 사라고 추천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매도의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도의 방법 안 팔린다고 하죠. 안 팔린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 대출업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포항의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러 왔습니다. 저한테 사채로. 근데 감정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뭐 말로는 감정으로는 땅이 한 6만 평 되는데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간다고 그러는데 앞순위 설정이 1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얼마를 빌려달라고 그래? 5천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빌려줘도 될까요 말까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3억짜리 1억에 판다고 내놓으면 팔려 안 팔려요? 팔려요. 가격이 안 맞는 것이 안 팔리는 것도 없습니다. 자, 팔는데 내가 파는 가격이 내가 마진이 남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마진이 남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파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파는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 물건이 있고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격만 싸면 다 팔리는데 가격을 결정을 누가 한다? 파는 사람이 나 1억 줘. 1억 안 주면 안 팔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이 있고, 공인중개사님 이거 좀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거 팔으려면 지금 시중에서 이 거래가 한 1억 정도쯤 되는데요. 빨리 파시려면 한 9,500에 내놓으시면은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했어? 공인중개사가 결정했어? 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나 이거 못 팔아드립니다. 팔 자신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팔아야 되다 보니까 판사님 팔아주십시오 하고 경매로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나는 이거를 입찰에 1,000만 원 들어가겠다, 2,000만 원 들어가겠다. 가격을 누가 결정해? 사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팔아도 가격의 결정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결정하는 것이 있고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린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이 남고 좋은 것은 가격을 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천을 할 때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걸 제일 우선으로 추천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한다. 과연 그런 부동산이 있어요?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런 부동산이 있다 없다? 오늘 제가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의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문제가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부동산,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문제라는 거 이거예요. 내가 남의 땅에 집을 진 적이 있다 없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땅 아니고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진 적이 요새만 있어? 1000년 전에도 있었어.
천년 전에도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동산에 관한 사람은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부동산인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생겼고 그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고 하는 해결의 기준이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느 법에 의해서 법 몇 조 몇 항에 그런 거 해결하는 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법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병이 드는 것을 불쌍히 여겨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약을 큰 창고에다가 지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약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병이든지 아픈 사람은 그 창고를 가라. 그러면 그 창고에 가면은 어떤 아픈 사람도 다 고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어요? 김 PD님 고칠 수 있어요? 왜 못 고치냐면은 약은 많은데 어떤 약을 써야지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지 그 약을 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법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법을 쓰고 이런 문제는 이런 법을 쓴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변호사야. 이럴 때는 이 법에 몇 조 몇 항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몇 조 몇 항해서 판사님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원고도 변호사가 있고 피고도 변호사가 있는데 원고는 원고대로의 자기가 유리한 법 다 끌어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피고는 피고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걸 다 끌어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다 원고든지 피고든지 법이 있다 없다? 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법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저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해본 개발 행위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토지에 관한 이해관계가 어느 법률에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토지 개발에 이러한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자 하는 걸 제가 가지고 무슨 법이 몇 조 몇 항에 어디에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토지 개발 강의예요. 근데 그런 토지 개발 강의를 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희한한 물건을 사서 이 토지 개발에 의한 이 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팔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경매는 실전 사례고 토지 개발은 무슨 법률이 어디 몇 조 몇 항 어디에 있다는 것이 나눠져 있는 것이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이 근데 법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떨어지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뭘로 하냐면 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누구 편이야? 자, 얘기해 볼게요. 자, 정직한 사람 편이다. 맞아요, 틀려요? 가난한 사람 편이다. 돈 많은 사람 편이다. 그럼 누구 편이야, 법이? 법이 누구 편이에요? 법은 법을 잘 알아서 법에 의해서 그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편입니다. 판사님은 자기가 연구를 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끔 해주십시오. 그러면 판사님은 그 법의 조문을 보고 법의 뜻을 확인해보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판결문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자, 법이 누구 편이죠? 그렇죠. 법을 알고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아무리 법이 있어도 제일 미련한 사람이 그런 법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돈이 몇 천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우 교수님 그런 법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사야지 되겠죠. 일단 사야지 파는 거니까.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을 살 때 돈을 주지요. 등기 이전을 했죠. 내가 돈을 줬으면은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나한테 오는 반대급부가 돈을 주고 부동산을 샀을 때 나한테 오는 권리가 무슨 권리가 오죠? 무슨 권리가 오죠? 그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한. 두 번째, 처분에 관한 권한. 두 가지를 사는 겁니다. 부동산에 살 때 뭘 산다?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을 혼자 사면은 내가 혼자 사용하는 권한을 사가지고 지금처럼 이걸 사갖고 이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나한테 월세를 받고 든다 빌려주는 거예요. 월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어떻게 한다? 그 자기의 사용의 권한을 나한테 빌려주면서 월세를 받으면 되는 거야. 근데 갖고 있다가 나 이거 귀찮아 싫어. 나 팔겠다.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복잡하게 되는 것이 언제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냐면은 혼자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 오피스텔을 또는 어느 아파트를 5명이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사용의 권한을 산다 그랬죠. 그럼 5명이 같이 샀으면 누가 사용해야 돼? 5명이 서로 다 사용하겠다고 대가리를 치면 누가 이겨? 누가 사용하냐고. 서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누가 사용해? 지분이 많으세요? 아니지. 그때는 2분의 1 지분 이상에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5명 중에서 3명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자고 합의하면은 그러면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 사용의 권한은 얼마 이상이다? 2분의 1 이상이다. 처분의 권한. 5분의 1을 가진 사람이 팔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를 5분의 1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팔으려면 나머지 4명이 도장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 찍어야 되는데 4명은 안 찍고 나는 팔고 싶은데 4명은 팔기 싫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럴 때는 5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 못 팔아?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파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모르시는 겁니다. 5분의 1을 가진 사람도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5분의 1을 가진 사람이 팔기 위해서 판사님한테 민법 219조에 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판사님, 저는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지분을 어떻게 한다? 분할해 주십시오. 분할해 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분할해서 나 혼자 만들어서 팔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분권자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 무슨 요구를 할 수 있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상속을 받아서 5명이 같이 갖고 있다.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한다? 팔고 싶다. 팔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도장을 안 찍으니까 판사님 분할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판사님이 너는 안방 갖고 너는 건너방 갖고 너는 화장실 갖고 너는 주방 가져라 이렇게 나눠준다 안 나눠준다?
그게 아니라 나눠줘요 그렇게? 지분만 안 나눠주죠? 네.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을 하게끔 돼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때는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민법 220조 있으니까 판사님은 그런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처분을 하기 위해서 분할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분할해 주냐면 경매로 아파트 전체를 다 팔아서 돈으로 분할해 줍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부동산의 이 3대 원칙이거든요. 이 3대 원칙을 이용해서 문제점을 지금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보다 2, 3년 전에 수강 신청을 해서 전때 수강을 해서 제가 추천 물건 골라준 것을 낙찰받아서 돈을 벌었던 실전 사례를 여기다가 올려놓은 건데 사실은 오늘은 저 실전 사례를 하지 않고 다른 걸 갖고 실전 사례를 하려고 오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거 하는 겁니다. 제가 토지 개발 강의도 하고 특수경매 강의를 한다 그랬죠. 이제 또 하나 강의를 하는데 무슨 강의를 하나 하면은 제가 추천 물건 강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경매를 공부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권리 분석도 공부하고 다 공부는 다 해놨는데 막상 입찰에 들어가려면은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야 되나?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갖고 못 들어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경매 공부는 기본 공부는 했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자신 나게끔 내가 뒤에서 모든 것을 다 도와줄 테니까 입찰에 들어가 보십시오 해갖고 한 개를 낙찰을 받았게끔 도와주고 낙찰 받은 것을 팔 때까지 도와주는 교육이 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한 달에 제가 골라주는 것이 매월 2번째 토요일 날과 4번째 토요일 날 물건을 골라서 추천을 해주고 낙찰을 받으면 낙찰 받은 걸 갖고 파는 방법에 대해서 도와주는데 이것이 이 책이 여기 보면 6월 27일이죠. 6월 27일이죠. 그럼 6월 27일이면은 6월 4번째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월, 화, 일, 토 4일 전에 제가 추천 물건을 발표를 해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수강하신 분들에게 이런 거를 투자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추천한 물건인데 6월 27일 날 추천했던 물건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은 옛날 게 지나간 거 말고 앞으로 올 거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책이 지금 몇 권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궁금하신 분은 등록을 하시면서 이 책을 달라고 해서 연구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제일 앞에 보면 요것이 있는데, 자, 이것이 우리 실전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6월 29일 날 진행된 거거든요. 이거 6월 29일 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거예요. 낙찰 받은 겁니다. 이게 제가 27일 날 추천을 하고 29일 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건데, 자, 이 추천하고 이걸 낙찰 받아서 어떻게 파는 것인지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자, 2019 타경 7181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7-451 외 한 필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집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없고 등기부등본 없이 토지만 매각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가가 얼마죠? 3억 5,100인데 2억 2,500까지 떨어진 것을 2억 5,150만 원에 낙찰받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온 것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토지만 매각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토지만 매각인데 여기를 한번 어딘지 위치를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가 제기동 137-451번지. 여기 위치가 나왔죠? 여기 보면 어디죠? 고려대학교 정문 앞이죠. 그리고 고려대학 정문 앞에 고려대학교 여기 보면 전철역이 여기 있죠. 전철역이 있죠. 여기 고려대학 정문 앞에 있는 주거지역에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자 서울에서 재개발이 되는 곳 중에서 얼마 전에 재개발된 곳이 혹시 어딘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결정된 거.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시나 보네요. 며칠 전에 한남동에 재개발해갖고 조합원 투표해갖고 현대건설이 건설하는 걸로 결정됐는데 그거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여갖고 박원순 시장이 거기 뭐 고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조합원 모여갖고 투표해갖고 현대건설이 하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그 한남동이 재개발 조합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한 15년 정도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그 재개발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남동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걸 알다 보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쪼개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주택을 다가구를 사가지고 방이 8개면 8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입주구를 다 두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든다? 수익이 안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남동에 10여 년 전에 재개발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 출범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가 저기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쪼개기 금지 만들었던 겁니다. 지분 쪼개기 못하게끔. 지분 쪼개기가 안 돼갖고 와서 이미 쪼갠 건 어쩔 수 없고 와 있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쪼개기 해놨어도 수익이 들어서다 보니까 재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